여기 미국 최고 명문대 하버드 강의실에서 뜻밖의 고성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대통령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일본 유학생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전통 강대국도 아닌 한국이 어떻게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죠? 300명의 학생들이 숨을 죽인 가운데 대학 교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죠. 하버드 글로벌학 및 공공 리더십 학부 대형 강의실에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나무 책상의 감촉이 익숙하게 느껴졌죠. 노아 맥켄지 교수님이 단상에 올라서자 강의실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어요. 교수님은 항상 그렇듯 담담하면서도 깊이 있는 목소리로 오늘의 주제를 던졌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조금 도발적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러운 나라, 대한민국.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앞자리에 앉은 일본 유학생 아사노 유타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러운 나라라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유타는 대통령 탄핵 사태로 정치적 혼란을 겪은 한국이 지정학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전통적인 강대국도 아니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말에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고 저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부러운 나라일까? 이건 분명 평소와 다른 도발적인 주제였어요. 맥켄지 교수님은 그저 미소를 지으시며 조용히 좋은 질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어서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라고 유타에게 되물으셨죠. 교수님의 손짓과 함께 강의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고 스크린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2024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한국 기업들이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 뉴스에서 자주 보던 나라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국 기업들의 이름만이 커다랗게 스크린을 채우고 있었죠. 이건 분명 제가 알던 세계 질서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맥켄지 교수님은 스크린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저는 필기노트를 꺼내 펜을 쥐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특별한 강의가 될 것이란 예감이 들었어요. 강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호기심과 의문, 그리고 약간의 불신이 섞인 채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저는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진정한 강대국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강의가 그 답을 알려줄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배워온 세계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던 강대국의 정의가 바뀌고 있는 것일까요? 나무 책상 위에 노트를 펼치고 필기를 시작하며 저는 교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맥켄지 교수님이 천천히 강단을 걸으며 다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강의실 뒷자리에서 들려오는 몇몇 친구들의 속삭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어요. 자동차를 움직이는 건 엔진이지만 미래 모빌리티를 움직이는 건 배터리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과 같은 기업들의 로고가 나타났고 그들의 배터리 기술력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차례로 이어졌어요. 저는 필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이 한국 기업들이 제너럴 모터스, 포드, BMW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전 세계 산업의 심장을 한국이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수님의 이 말에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어요. 심장이라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핵심이라는 의미였죠. 제 손에 쥔 펜이 잠시 멈췄습니다. 전기차의 미래가 한국 기업들의 손에 달려있다니 이건 분명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시스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걸쳐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가 나타났고 전 세계 자동차 공장들이 표시되었어요. 놀랍게도 그 공장들로 뻗어나가는 선들이 모두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심장에서 뻗어나가는 혈관 같았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물리적인 크기나 군사력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핵심을 장악하는 것이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 질서는 물리적인 크기, 인구, 군사력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는 그런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질서였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사노 유타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의구심이 가득했던 얼굴이 이제는 약간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의 옆에 앉은 중국 학생 천밍하오도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했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대국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정의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한국의 반도체 산업으로 화제를 옮기셨어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점유율, 시스템 반도체로의 확장, 그리고 글로벌 팹리스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까지. 스크린에 나타난 숫자들은 분명 강대국이라 불리는 나라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에는 몰랐다는 게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그리고 앞으로 사용하게 될 모든 전자기기의 심장과 두뇌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펜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진정한 강대국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보여주시는 대한민국은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것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영토의 크기가 아니라 미래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주제가 무엇일지 궁금해졌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발견의 여정이 더욱 깊어질 것 같았습니다. 강의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산업과 기술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아사노 유타가 다시 한번 손을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 의문이 묻어 있었죠. 한국의 K-팝이나 영화는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냐는 질문과 함께 문화적 소프트 파워가 진정한 강대국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질문에 맥켄지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마치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라고 말씀하시며 스크린을 전환하셨죠. 스크린이 바뀌며 BTS의 UN 연설 장면이 나타났어요. 세계를 향해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전하는 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장면,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 시청률 데이터가 차례로 나왔고요. 교수님은 천천히 걸으며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건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감성의 파급력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문화는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고 했어요. BTS가 UN에서 한 연설은 전 세계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기생충은 계급 문제라는 보편적 주제를 통해 세계인의 공감을 얻었다는 거죠. 이런 문화적 영향력은 단순한 인기나 유행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클로틸드가 갑자기 손을 들어 발언을 시작했을 때 저는 놀랐어요. 평소 조용하던 그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녀는 한국 영화 미나리가 자신의 가족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할머니와 손녀의 관계가 그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고요. 언어는 달라도 감정은 같다는 걸 느꼈다는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클로틸드의 말에 강의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공감했죠. 한국 영화 몇 편을 본 적이 있었는데 자막을 읽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만큼은 고스란히 전달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를 다룬 장면들은 국적과 상관없이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 문화가 가진 독특한 특성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보편적 감성과 한국적 특수성의 균형,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빠른 적응력까지. 스크린에는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를 석권한 장면들이 이어서 나왔어요. 한류가 단순한 아시아 현상을 넘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문화의 진정한 힘은 지속성에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세계 문화 산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수님의 이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얼마 전 본 한국 영화의 한 장면이 문득 떠올랐죠. 대사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배우의 표정과 음악만으로도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졌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는 공감의 언어, 그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힘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아사노 유타의 표정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 의구심 가득했던 얼굴이 이제는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저도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강대국의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라 문화의 힘으로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교수님의 강의는 이어져 한국의 교육 시스템으로 화제가 옮겨갔어요. 스크린에는 인공지능 튜터가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 메타버스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 그리고 세계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온라인 학습 인프라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국의 국제학업성 취도평가 상위권 유지 기록이 함께 표시되었죠. 이 영상들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시골 작은 학교에서도 최신 기술을 활용해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받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보는 것 같았죠. 저와 같은 반 미국 학생 리사 조던이 손을 들고 발언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TED에 나온 한국 고등학생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학생들이 개발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이 실제로 지역 정책에 반영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죠. 한국이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녀의 말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맥켄지 교수님은 리사의 말에 동의하며 더 깊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교육을 생존이 아니라 도약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 교육으로 나라를 일으켰죠.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한국의 문맹률 감소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전쟁 직후 80%가 넘는 문맹률이 불과 한 세대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진 기록이었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는 한국의 대학 진학률과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이 나왔어요. 놀랍게도 세계 최상위권이었죠. 이런 급격한 교육적 성장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교육에 있다는 교수님의 설명이 점점 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적 자원 외에는 가진 것이 없었던 나라가 사람에 투자한 결과가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죠. 교수님의 이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평소 교육이 국가 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지만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미국도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국가적 비전을 가지고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는 모습은 드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의실 뒤쪽에서 중국 학생 천밍하오가 손을 들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중국도 교육을 중시하지만 한국처럼 기술과 창의성을 결합한 교육 시스템은 아직 부족하다고 했어요. 특히 디지털 교육 인프라가 인상적이라는 그의 말에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거기에는 한국의 디지털 교육 플랫폼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현황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향력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노트를 적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떠올렸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대학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죠. 반면 한국은 교육의 형평성과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조건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더 이상 크고 강한 것만이 아니라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진정한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었죠. 교육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강의는 계속해서 한국의 도시재생과 환경정책으로 이어졌어요. 스크린에는 서울의 스마트 그린시티 정책,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전환 계획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탄소 중립 캠페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영상이었죠. 그 모습을 보며 환경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태양광 패널을 공동 구매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쇼핑을 하듯 편안한 표정으로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선택하는 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어서 지역 하천을 정화하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열심인 초등학생들의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부 정책이 아닌 시민들의 일상이 된 환경보호 활동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보호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이런 식으로 일상에 녹아든 모습은 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천밍하오가 손을 들고 발언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은 정부보다 시민이 먼저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했죠. 중국에서는 정부 주도로 환경정책이 시행되는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아직 부족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말에 맥켄지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후 대응은 정책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점이죠라고 대답하셨어요. 스크린은 다시 바뀌어 서울의 청계천 복원 사업 전후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인 도로 아래에서 도심하천이 되살아난 모습이 극적으로 대비되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형성된 생태계와 문화 공간이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보여주는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도시 개발과 환경 보호가 양립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고정관념을 깨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 변화에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도시 개발과 환경 보호가 공존할 수 있다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민들의 참여 과정이었죠.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던 사업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지지하는 프로젝트로 바뀌어갔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이런 도시 재생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소개하셨어요. 인공지능으로 교통량을 조절하고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최적화하며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들이 실제 도시에 적용된 사례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도시 문제 해결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의 강점은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고 빠르게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 환경이 이런 혁신을 가능하게 하죠. 교수님의 이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오히려 그 작은 크기가 새로운 시도를 빠르게 적용하고 확산시키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마치 실험실 같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험하고 성공적이면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유연성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재난 대응 시스템이었어요. 지진, 홍수, 화재 등 다양한 재난에 대응하는 스마트 시스템이 시민들의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의 디지털 대응 역량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미국의 도시들과 비교해 보았어요. 분명 규모나 역사적 중요성에서는 뉴욕이나 워싱턴이 더 크고 웅장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시스템과 시민 참여 면에서는 서울이 한 발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선진국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맥켄지 교수님은 이제 한국의 국방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스크린에는 징병제를 유지하면서도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국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군수기술, 사이버 방어 시스템, 그리고 의료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군 인력의 활동이 인상적이었죠. 이는 제가 알고 있던 군대의 이미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한국은 특수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위협의 도구가 아닌 평화 유지와 인도주의적 지원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이어 스크린에는 IT 지진 현장에서 활동하는 한국의료지원단, 아프리카 난민 캠프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한국군 공병대, 그리고 코로나 확산 시기에 전 세계에 의료물품을 지원하는 한국 수송기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분쟁 지역이 아닌 재난 현장에서 활약하는 군대의 모습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리사 조던이 발언했어요. 전쟁보다 사람을 살리는 군대라니 미국과 너무 다르다는 이야기였죠. 미국은 군사력을 주로 국제 분쟁에 개입하는 데 사용하는데 한국은 평화 유지와 인도주의적 지원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저는 리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미국인으로서 우리 군대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종종 분쟁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분명 달랐어요. 특히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인상적이었죠. 강의는 이제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으로 주제가 옮겨갔습니다. 맥켄지 교수님이 보여주시는 자료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전자정부 시스템, 모바일 민원 처리 앱, 공공서비스 자동화,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정책 피드백 시스템까지.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었죠. 디지털 행정이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다니 새삼 놀라웠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스마트폰으로 처리합니다. 출생신고부터 사망신고까지, 주택거래부터 세금 납부까지 거의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죠. 스크린에는 실제로 한국인들이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하고 관공서에 가지 않고도 증명서를 발급받으며 심지어 선거도 디지털 신원증명으로 간편하게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한국이 얼마나 디지털화된 사회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독일에서 온 마르틴이 손을 들고 발언했어요. 독일에선 아직도 출생신고에 서류가 필요하고 디지털 전환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의 시스템이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행정 처리에 여전히 종이 서류와 직접 방문이 필요한 실정이니까요. 맥켄지 교수님은 마르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이는 행정을 갖춘 나라입니다. 한국의 디지털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초기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형 정책 수립을 통해 그런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접어들었습니다. 맥켄지 교수님은 천천히 강단을 걸으며 학생들을 둘러보셨어요. 교수님의 눈빛에는 지금까지의 강의를 통해 저희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묻는 듯한 표정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조용히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무엇일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은 잠시 고요해졌어요. 저마다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정리하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어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K-팝, 영화, 교육 시스템, 스마트시티, 인도주의적 군대, 디지털 행정.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큰 땅도, 많은 돈도 아닙니다. 서로를 지키는 시민, 투명하게 움직이는 시스템,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 교수님의 말씀이 강의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지금까지 배워온 강대국의 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이었죠. 땅의 크기나 군사력, 경제 규모가 아니라 내부의 신뢰와 결속, 그리고 포용력이 진정한 강국의 조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흐릿했던 그림이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강의실은 깊은 정적에 빠졌다가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이었지만 점차 더 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아사노 유타도 고개를 숙이며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 의문을 제기했던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한국의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최첨단 빌딩들 사이로 고궁이 보이고 번화가를 지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그리고 공원에서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죠. 전통과 현대가, 자연과 기술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화를 이루고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세계와 소통하는 법을 배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전에는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라,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러운 나라라는 교수님의 처음 주장이 이제는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이어졌어요.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깊이, 문화의 울림, 시스템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이 나라를 부러워합니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는 시대에 한국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크고 강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이며 사람 중심적인 국가상이었죠. 밖으로 나가는 길에 아사노 유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의 표정에서 오늘 강의를 통해 많은 생각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세계를 보는 제 시각도 조금 달라졌어요. 국가의 힘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선진국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스크린을 돌아보았어요. 거기에는 여전히 한국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왜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러운 나라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